이번 주제는 이제 본원적 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본주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자본주의가 축적이 일어나면서 또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걸 다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자본주의가 지금은 자본주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본주의를 연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생기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사를 다루는 건데, 오히려 뒤에 다루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다루는 이유도 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어떤 구조를 잘 알아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전사가 먼저 있지만 이걸 다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현재의 모습을 잘 알아야 이것이 성립하게 되는 과정도 더 잘 인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게 됐느냐 이걸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좀 자본주의가 어떤 내적 모순에 의해서 자기의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원적 축적의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제 굴러가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지금 자본가가 존재하고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어떻게 자본가는 나왔고 어떻게 노동자가 나왔을까? 근데 경제학에서도 보면은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목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가적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비판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부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좀 분별력도 더 있고 또 자제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자본가가 됐고 이제 게을르고 또 낭비 많이 한 사람은 노동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런가? 실제 역사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공부한 것이 다시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자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쪽에 생활수단과 생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유로운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겨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뭘로 요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생산수단과 생산자가 분리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때 앞에서 제가 이제 잉여가치론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냥 노동력이 이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역사적 중요한 어떤 전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든지 뭐 영국을 중심으로 하니까 서양의 예를 들면은 농노들이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영국만 해도 한 14세기부터 이렇게 해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죠. 옛날에는 신분이 예속돼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예속돼가지고 영주에게 인격적으로 예속돼 있었는데 이게 자유로운 존재가 됐죠. 근데 이제 이것만을 주로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은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가 분리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생산자를 박탈당하고 종래의 봉건제도가 제공하던 일체의 생존 분야를 박탈당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타리 역사는 피와 불의 문자로 인류의 연대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봉건 시대나 봉건 시대 해체기의 그 사람 생산자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뭐 아무런 생존선이 없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 시대는 그 신분적 예속도 있고 수탈했지만 그 농노가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사실상 그 땅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 같은 데에서 이제 목축도 하고 같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박탈되고 오직 남는 것은 이제 노동력만 남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이 목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그 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요. 공부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정말 피와 불이 문자로 인류 연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국에서 벌어진 농촌 주민으로부터 토지 수탈입니다. 그 봉건 제도가 해체되면서 이제 농민들은 영국 같은 경우에 자영농민들이 오랜 기간 자영농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영농민들이 이제 토지로부터 축출돼서 몰락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다 굉장히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데, 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15세기 마지막 3분의 1과 10세기 첫 수십 년 동안에 이제 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봉건적 가신 집단이 해체됨으로써 대량의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시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봉건 영주 자신들도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축출하고 공유지를 횡령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을 자극한 것은 특히 플랑드르의 양모 매니팩처의 번영과 그에 따른 양모 가격의 등기였습니다. 새로운 귀족은 경작지를 옥양지로 전환하고 이들은 토지로부터 농민을 축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노동계급은 어떤 가도적 중간단계도 없이 그의 황금시대부터 설기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앵클로저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시면 이게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이제 농민들을 이제 대량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계기는 이제 종교개혁 16세기. 영국에서는 그 카톨릭하고 그 왕권하고 충돌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원도 해산하게 되면서 여기서 그 주민들을 프롤레타리아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료로 대체를 좀 할 테니까 좀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귀주의 혁명이 이제 대규모로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18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법을 통해서 공공연히 이제 앵클로저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그 의회를 빌려서 뭐냐면 공유지 앵클로저법인데요. 왜냐면 아까도 공유지는 옛날에는 그 농민들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합법적으로 그 대지주들이 이제 몰아가는, 횡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주민으로부터 토지 수탈이로 사회 청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19세기에 벌어졌는데, 이게 19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스코틀랜드인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이제 고지인데 켈트족, 그 켈트족들이 이제 보면 일종의 좀 시족이에요, 시족. 그래서 사실 그 토지라고 하는 게 그 시족의 수장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족원들인데, 이제 시족의 수장인 여기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서덜란드 공작 부인이 실시한 청소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시적의 수장이 주 전체를 모광지로 전환시킬 결심을 하고 나서 1813부터 1820년까지 15,000명의 주민 약 3,000세대의 가족을 체계적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안가로 거주지를 옮기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간 사람들이 또 어업을 하게 되니까 또 수입이 생긴 모양이에요. 또 그걸 또 임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경작지에서 쫓아내고서 목양지를 만들었는데 목양지보다 돈이 더 벌리는 게 또 사냥터였던 모양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참 제가 봐도 불가사의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국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제일 발전했고 또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 나름대로 또 유럽에서 볼 때는 뭐 어떤 민주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호가 되고, 근데 보면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그러니까 이 19세기에 벌어진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하고 노동자들이 정말 목가적으로 처음에 같이 출발했는데 열심히 하고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자본가 노동자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제가 자본에 있는 부분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제가 그냥 뭐 비꼬기에서 인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은 이처럼 매우 목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폭력 자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산업을 위해 그것에 필요한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들이 공급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15세기 말 이후에 피수탈에 대한 피입법, 임금 인하를 위한 변명들인데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그 디즈니에서 나온 건데 그 왕자거든요. 거지의 왕자입니까? 그 제목 있잖아요. 그 극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왕자 거지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기억이 나지만, 정말 기억이 나는 게 보면 이제 그 거지가 지나가다가 보면 그 굉장히 뭐 이런 데 기도 막 자르고 막 그 사람이 목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는 걸 보는데, 그게 이제 왕자가 이제 거지가 막 욕을 하는 거죠. 그 왕을 아주 나쁜 놈이라고. 자기 응? 아버지 욕하니까 뭐 이런 제 기억으로 그래요. 근데 그때 풍경이 뭐냐면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목을 매어 이렇게 어디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불황자들을 굉장히 좀 심하게 박해를 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시대를 좀, 그게 원래 그게 원래 마크 트웨인이 왕좌와 거지를 쓴 거죠? 그죠? 제 기억에.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계속 훌륭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썼겠죠. 근데 바로 뭐냐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토지에서 축출이 됐는데 도시로 와봐야 취직할 때도 일할 데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매니팩처 뭐 다 흡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결과만을 보고 일을 안 하면 이제 여기 보면 뭐 3번 걸리면 아예 사형을 처했다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혹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임금 인하를 위한 법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번에 표준노동시간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그 노동시간을 줄이는 거를 이제 주로 좀 제가 다뤘지만 앞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직 그 자기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은 시기에는 상당히 그 상대적 힘이 약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가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인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임금 이상으로는 지불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제한된 것은 그 후 한참 지나서 1796년에 가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됐고 1814년에 임금규제 제한 법령들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그럼 자본가들은 이제 어떻게 출연하게 됐는가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좀 다루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자본주의적 차진농업가의 발생이 있고요. 6번에 산업자본가의 발생이 있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적 차진농업가의 발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15세기 마지막 3분의 1 시작해 16세기 거의 전체 기간에 걸쳐서 계속된 농업혁명은 농촌 주민의 대다수를 빈곤하게 만든 것과 동일한 속도로 차진농업가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16세기에는 좀 특이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저번에 화폐수량설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금속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기금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건값들이 올라야 되죠. 근데 이제 지대를 이제 차진농업자가 지주하고 계획을 할 때 고정된 걸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계급은 득을 보는 거죠. 농산물 가격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들은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기금속의 가치가 떨어지면 똑같은 물건들이 교환되는 기금속의 양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례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역사적으로도 또 중요한 변화 요인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차지농업가가 치부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다음에 공업에 의한 농업혁명 영향과 산업자본의 국내 시장의 조성인데요. 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어떤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공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의 공업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옛날에 농민들은 자기들이 거의 다 만들어 썼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매니팩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매니팩처에서 그런 걸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는 안 돼요.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농촌의 간해공업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국내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국내 시장.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기계가 도입되면 더 대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국내 시장이 형성돼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농촌에서 이제 변화가 된 뭐냐면 대규모 공업만이 기계 형태로 자본주의 농업의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며 농촌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근본적으로 수탈하며 농촌 간해공업이 근본인 방조업과 직조업을 파괴함으로써 농업과 간해공업 사이의 분리를 완성한다. 따라서 대규모 공업만이 산업자들을 위해 자체 국내 시장을 비로소 정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긴 해요.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많이 생산하고 이렇게 되는 게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농촌에서 농업과 연결된 공업들이 파괴가 되니까 시장이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산업자본가의 발생인데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사실은 식민제도를 뺀다고 하면 국제신행제도, 군대적 조세제도, 보호무역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 웬만한 나라들이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초기에
본원적 축적이 일어날 때 폭력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죠. 여기 이제 보면 아메리카에서의 금운의 발견,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의 선멸과 노예화 및 광산에서 생매장, 동인도의 정복과 약탈의 개시, 아프리카 상업적 흑인 수렵장으로의 전환, 이러한 것들이 생산의 자본주의 시대를 알리는 새벽의 특징이었다. 그들을 이어 일어난 것은 지구를 무대로 하는 유럽 국민들의 무역 전쟁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식민제도, 국채제도, 근대적 구소제도, 보호무역제도 등이 이제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스페인이 강대국이었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이 이렇게 쭉 가면서 역에 따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17세기에서 영국에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된 것이죠. 예, 요 부분은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님이 인용된 거 있죠.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부분적으로는 잔인한 폭력에 입각하는 것이었는데 예컨대 식민제도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은 봉건적 생산 양식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의 전환 과정을 온실 속에서 촉진해 그 과도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 즉 사회에 집중되고 조직된 힘을 이용한다. 폭력은 낡은 사회가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 조산사로 된다. 폭력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잠재력이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과정에 이제 어떤 한쪽에서 자본이 형성되고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산업자본을 다루니까 산업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이 엄청난 폭력적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례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식민제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역사 공부나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죠. 저쪽 뭐 플랜테이션에서 저쪽 그 중남미 쪽 뭐 가정 이런 부분이나 뭐 인도를 착취한 거, 이런 부분들 뭐 교재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제도는 그에 따르는 해상무역 무역정제와 더불어 국채제도를 성장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대량으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국채는 그러니까 놀고 있던 돈들을 다 모아서 일종의 이제 자본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채를 거래를 하면서 이제 주식회사 온갖 종류의 유가증권거래 투기업, 한마디로 증권 투기업, 근대 은행제보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 뭐 역사가 이렇게 짧은데 여기 나오는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이 사실상 이제 지금은 중앙은행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사적 투기업자들의 회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부하고 협력을 하면서 정부가 이제 화폐를 대비하고 뭐 국채 이자를 대신 또 이렇게 이렇게 지불하는 것도 좀 대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자기 은행에 자기 화폐를 8% 정부에 대부하는 활동을 개시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발행하는 걸 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기구들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국제신용제도입니다. 국채와 더불어 국제신용제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나라가 국제신용제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이제 투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베네치아의 어떤, 거기서 형성된 부분이,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가서, 비밀 원천이 풍부한 자본이 비밀 원천 하나를 형성했죠. 여러분들 보면 여기도 사례 식민제도죠. 네덜란드가 아주 악랄하게 식민지에서 짓을 했죠. 이게 정말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그래도 공화제였어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는 공화제를 하면서 정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베네치아가 돈들이 네덜란드 들어왔죠. 근데 이게 슬슬 가면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네덜란드의 돈들이 이제 영국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은 오히려 이제 그때 이 제조 쪽에 더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근대적 도서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채도 발행하고 뭘 하니까 세금이 들어와야죠. 이게 그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또 그 세금을 이제 늘리는 방법들이 개발이 된 것이죠. 조세제도. 그래서 뭐 가장 악명 높은 것들이 이제 생필품에 대한 과세죠. 예? 이 생필품에 대한 세금을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제 조세로 받아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본원적 축적의 과정의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제도요. 예, 이 부분은 뭐 보호무역제도는 뭐 지금도 많이 그대로 있죠. 지금 뭐 세계 이제 무역이나 뭐 자본거래 자유화 때문에 많이 좀 약화된 듯하지만 뭐 최근에 또 자본주의가 오면서 또 보호무역제도가 다시 강화되고 있죠.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이 붙으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드는데 여기서 좀 그러니까 리버풀리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그 본원적 추적 과정이 그 폭력적이었냐는 거가 이제 리버풀이 나중에는 뭐 중요한 이제 공업 지역이 되지만 이 리버풀이 돈을 그 번 게 이 노예무역이에요. 그래가지고 1730년에 15척, 1750년에 53척, 1760년에 74척, 1770년에 96척, 1792년에 132척이에요. 그러니까 1792년이 바로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거든요. 한창 산업혁명할 때 노예무역에 쓰였던 배가 132척이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리버풀에 가면 그 박물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기 전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기억을 되살렸어야 되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어느 방송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그걸 좀 체크하려고 그래서 못하고 왔는데 그 미국에 보면 배우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 영화에 많이 나오는 흑인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그 캐나다 방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해조의 침몰한 그러니까 노예선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걸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은 아주 끔찍하죠. 끔찍하고 이렇게 한데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거기서 돈을 번 것들이 자본이 된 것이죠. 예, 이 부분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남아름님이 한번 그거 읽어보실까요? 예.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영원한 자연법칙이 자유롭게 작용하도록 하고 노동자와 노동수단 사이의 분리를 완성하며 한쪽 끝에서는 사회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며 다른 쪽 끝에서는 국민 대중을 임금 노동자로 즉 자유로운 노동 빈민 이것은 근대사의 인리적인 선들이다. 즉 자유로운 노동 빈민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모든 시도가 필요했다. 만약 화폐가 오지혜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한쪽 볼에 핏자국을 띠고 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면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어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온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예, 이 문장에 이제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적 쪽에서 이제 산업자본가의 발생까지 이렇게 해서 본원적 쪽이 이제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전사가
어떤 폭력적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뭐 그러니까 그냥 양극분해가 돼서 자본가가 노동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역사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요. 근대적 식민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근대적 식민이론은 뭐냐면, 이제, 어떤 정책을 취해서 호주나 미국처럼 이런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론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이론이 어떤 거를 보여줬냐? 자본주의의 비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으면 자본주의가 되고 자본가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는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자들이 생산수단부터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실내가 이제 호주예요. 호주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제 총액 5만 파운드 생활자동화 생산을 영국에서 배에다 이제 준비해서 가고 사람들 한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안강 지역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이제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고생해서 호주에 도착해서 이제 다음날 정말 심하게 부풀어서 이 필이 눈을 떠봤더니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산수단과 생산자가 분리가 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농장에서 생산수단은 뭐겠어요? 땅이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땅이 그냥 가서 농사를 지면 되는데 왜 거기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미국은 지금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죠.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한참 자본주의가 발전해야 될 때 되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유럽에서 넘어오면 이제 동부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동부에는 이제 뭐 거기서 뭐 자본가들이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미국에서. 서부로 가면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자본가들이 항상 불평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꾀를 냈다고 하는 게 웨이크필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서부로 가면 이제 그냥 땅을 그대로 갖게 했는데 거기다 땅의 어떤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가격을 매겨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준 땅을 가격을 매기면 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생기는 또 이제 땅을 파니까 또 수입이 생길 거예요, 정부가. 이걸 가지고는 이제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걸로 쓰자. 나름대로 꾀를 낸 거죠. 여기에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주장에서 자본주의의 비밀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건이 아니다. 바로 자본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들에 의해 매개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돈이 뭐 화폐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안 갖고 있는 노동자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임노동과 자본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뭐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마지막 정말 중요한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봤어요. 이게 보면은 본원 축적 과정은 뭐냐면 소생산자들을 몰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어느 단계를 지나면 이제는 자본가가 자본가를 몰락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아까 축적 과정에서 보면 이제 자본의 집중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 자본이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자본가로 자본이 점점점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생산력도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기술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지점이 오는가? 점점점 생산은 이제 자본주의 자체는 협업이라고 그랬죠. 협업입니다. 자본주의는 출발부터가 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걸 이제 생산이 사회화된다. 점점점 생산이 사회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산이 사회화되는 거와 달리 소유 관계는 사적 소유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회화된 생산과 사적 소유와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 자본주의 위피가 파열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적 소유의 조정이 울린다. 수탈다가 수탈당한다. 이 뭐 매우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 얘기는 이제 생산은 점점 사회화되는데 사적 소유에 의해서 이게 질겁이 되면서 이 외피가 터져버릴 수 없다. 그럼 이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이제는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생산자가 몰락하면서 점점점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은 1차적으로 사적 소유의 부정이죠. 자본주의 사적 소유는 소유자 자신이 노동에 입각한 개인적 사적 소유의 첫 번째 부정이다. 근데 이걸 또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적 소유의 조정이 울린다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떤 게 오냐? 그러면 사적 소유는 이제 다시 옛날로 소생산자들의 자기 노동에 기초한 그 사적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발전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협업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서 여기 보면 자본시대의 성과, 협업 및 토지와 생산수단, 노동 그것에 의해서 생산된 것들을 공동 점유를 한다는 것이죠. 사적 소유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 소유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저번에 하나의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사적 소유가 끝나고 나면 모든 소유는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노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회에 대해서 각각 노동한 사람들이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가 물신선 설명할 때 약간 예를 든 게 있었죠. 어떤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합체 이렇게 할 때는 노동을 해서 그 노동에 대해서 어떤 증표를 받고 그것이 청구권이 돼서 이제 소비 재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 소유가 다시 확립되게 된다는 거죠. 사적 소유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또 나눠서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술적으로도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에 있는 거를 그걸 어떻게 나눠서 개인적으로 소유를 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에 있는 그 부분 자체는 하나의 그런 단위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10개로 나눠서 아니면 100개로 뭐 아니면 10,000개로 나눠서 각자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생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은 뭐냐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제 기존의 사적 소유 소생산을 몰락시키고 또 자본 자체에서 경쟁에 의해서 몰락을 시키지만 자본 자체가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이 사회화된 것과 사적 소유가 충돌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사적 소유가 청산되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걸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 다음번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예. 예.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다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주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이, 예, 단순재생산, 확대재생산,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 본원적 축적인데요. 단순재생산은 바로 잉여가치를 이제 다 자본과 소비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든다. 확대재생산은, 이제는 이제 뭐냐면 어떤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 노동에 기초한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불노동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에 의해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적 축적의 어떤 일반 법칙에서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생산이 발달하는 거예요. 생산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작 노동자들은 여기서 상대적 과잉인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축적돼서 자본이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변 자본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들기도 하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15년 사이에 고용 개수가 반으로 뚝 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공장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본도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상대적 과잉인 걸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노동자 계급의 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자본주의는 이제 착취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기다리면 옛날에 60년대는 그 얘기를 많이 했죠. 70년대는 조금 있으면 다 나눠가질 테니까 파일을 늘리자. 근데 파일을 늘렸어요? 나눠가졌어요? 80년대, 90년대 난 노동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기업들 뭐 성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본가도 하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는 비정규직이나 늘어나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얘기하면 또 다양한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원적 축적은 이제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전사를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 과정은, 목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폭력이 난무한 그런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가를 동원하여 자본을 이제 자본을 모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이제 토지로부터 축출해서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결국은 이제 그 자체의 어떤 발전의 결과죠. 그러니까 퇴보에서가 아니라 발전의 결과가 뭐냐면 생산은 점점점 사회화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이것이 사적 소유의 틀 속에서 갇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파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내용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뭐 질의응답 토론하고
다음 주제가 이제 공항이거든요. 이 공항하고 연결될 거예요. 이 공항이 연결되는데 간단하게 좀 질의응답 토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치론보다는 조금 쉽죠. 앞에 상품과 화폐보다는. 예. 질문을 해 주시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긴 했지만은 뭔가 이제 이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 뭔가 정부나 그런 데서 이제 기본으로 깔고 뭔가 정책이나 그런 거를 할 것이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순들을 어떻게 그러면 관리하고 뭐 처리하는지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당연하네. 이게 중국이 지금 개혁 개방하면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뭐 보면은 그 굴기라고 하죠. 여기는 굴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부국 강병책을 써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지금 거의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정도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주제하고는 어떻게 관리할 거, 이게 뭐냐면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것도 좀 토론을 해봐야 되고, 진짜 과연 사회주의 사회인가, 자본주의 사회인가, 이것도 토론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여기서 오늘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에 한번 종합 토론을 또 하고 질문할 때가 있을 테니까요. 예. 예, 빠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좀 여기 이제 토론거리 중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랑 한국 사회 현실 자본의 유기 적성의 고도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 특히 또 심각한 게 청년 문제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일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뭐 설명을 하는 방식이 뭐 어떻든지 간에 기업의 규제를 풀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사람도 어떻든 간에 성장을 해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본의 유기적 구조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자본 축적을 더 많이 그러니까 성장을 시킨다는 건 더 많이 축적을 하게 하면 풀린다는 거 아니야. 그 어떨 것 같습니까?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 걸 한번 좀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하면 자본이 축적되면은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기는 하겠지만 그 자본이 늘어나는 것만큼 안 느는 거죠? 그럼 성장시킨다고 뭐 일자리가 늘어나냐고요? 어떻게, 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절실한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주택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고 하다못해 갑자기 무슨 윤석열도 또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어쨌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심화될수록 이렇게 유기적 구성에 있어서 불변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가변 자본의 이런 것을 축소가 되는 거라고 본다면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자본주의적 성장이 계속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노동자의 일자리라든지 삶의 질이 높아지지는 분명히 않으니까 결국 문제는 이렇게 이재명식이나 성장 위주의 이런 것들을 일단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꿔내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본격화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정도의 얘기를 예, 좀 그 방법을 좀 다른 데 찾아야 되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는 또 많잖아요. 그 요새 볼 때 뭐 그 우리나라에도 뭐 이 얘기가 뭐 문재인 정권도 이미 얘기를 했는데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 자체는 맞는 거죠. 근데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무슨 인턴이나 이런 거나 만들어내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정규직으로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뭐 요새 보니까 뭐 국가가 일자리 책임제를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거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가가 직접 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해서 일자리 그냥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런 원리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본가나 이제 자본주의를 좋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낙수 효과요.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낙수 효과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성장을 해야 뭐가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낙수 효과가 정말 있나요? 이제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뭐 삼성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쭉 뭐 중소기업도 잘 되고 노동자도 잘 되고 쭉 커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차단된 거잖아요. 이준호님은 좀 중국 고민은 나중에 좀 하시고 우리나라 고민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듣기로는 낙수 효과가 뭐 거짓된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이미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자본가들이 이렇게 등치가 커지면 그것이 퍼져나가는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덩치가 커질수록 뭔가 폐단 같은 것들이 좀 더 심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토론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강의가 공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경제학하고 그러면 이제 공항을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갈수록 생산이 사회화되는 생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생산하는 그 과정으로 가고 그런데 소유는 계속 그 사적 소유로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잘 굴러가지를 않고 그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게 주기적으로 공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번에 강의를 좀 우리 이태하 강사님께서 하시게 될 거고요. 또 요새 세계 경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실감 있게 더 이렇게 다가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뭐 강의는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